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정부가 내년 1분기에 전기요금을 킬로와트 시당 13.1원, 9.5% 올립니다. 4인 가족 기준 월평균 4,000원이나 뛰는데요. 원가 상승과 한전의 눈덩이 적자를 감안한 불가피한 인상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팍팍한 서민들 지갑이 더 쓸쓸해지는 연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서민 생활에 밀접한 대형마트 영업 규제와 관련된 내용까지 금요경제토론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두 분의 고정 패널과 함께합니다. 김연아 전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전기요금 인상 예고가 되다가 드디어 인상이 발표가 됐습니다. 킬로와트 시당 13.1원, 9.5%. 자, 이 정도 인상이면 어느 정도인지 박원석 의원님, 이 정도 인상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산업부에서 내년도 적정 전기요금 인상액을 산출을 했는데 그게 이제 56원이 좀 넘습니다. 56원. 그거에 딱 이제 4분의 1을 이번에 1분기에 인상을 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국제 에너지 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지금 에너지 공기업들의 이 누적 적자폭이 커지는 이유도 그런 국제 에너지 가격이 국내 에너지 가격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뒤로 미루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상황과 맞물려서 이제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전기요금 인상안이 결정됐습니다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한전 같은 경우에 작년 한 해, 그러니까 올해 한 해 누적 적자가 30조입니다. 30조. 더 이상 한전이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한전이 이 회사채를 채권 시장에 거의 뭐 꽉 차도록 발행을 해가지고 그게 우리 금융시장의 결란 요인까지 되고 있어서 이중 삼중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부로서도 이렇게 한꺼번에 뭐 9.5% 요금 인상 결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대로라면은 이게 에너지 공기업이 지금 버틸 수 없는 한전이 버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상은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뭐 인상은 불가피했는데 인상 폭이 사실 뭐 적지 않잖아요. 9.5%. 뭐 4인 가족으로 하면 이제 한 5만 7천 원까지 월 전기요금을 내야 된다는데 그동안의 전기요금 결정이 이렇게 어떤 한전의 적자를 반영하거나 재무 상황을 반영하거나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지 않은 그런 영향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기요금, 공공요금은 사실 물가를 반영을 해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많이 눌렀죠. 근데 이제 최근에 전기요금 인상 추이를 보면 대충 한 물가 상승률만큼 한 2015년, 13년까지는 한 2.7% 정도를 유지를 하다가 이제 한 2014년, 15년 되면서는 오히려 전기요금이 내려갑니다. 오히려 낮아진 것도 네, 있어요. 그래서 2017년에는 자그만치 11.6%가 하락을 했고요. 2019년에도 마이너스 3.7%, 그리고 이제 2022년 올해가 17.7%로 굉장히 올리게 되는데 올해 오른 것은 이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그 반영도 있고 또 지금 한국의 전기요금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정상화하려고 하는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다른 물가가 오르면서 이것까지 오르게 되면 서민 물가에 굉장히 큰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지금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좀 굉장히 그 가게 살림에 빡빡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쨌든 지난 한 3, 4년 동안 우리가 충분히 이 한전의 적자를 메울 수 있는 전기요금 정상화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때는 굉장히 포퓰리즘적으로 올리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글로벌 이슈와 관련해서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가 그동안 이제 대체 에너지, 재생에너지에 대한 치중을 강조하면서 빠른 속도로 탈원전을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원전은 사실은 국제 에너지 가격하고는 관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원전이 충분해서 에너지 원료가 되는 뭐 석탄이나 석유에 대한 가격이 올랐을 때 원전으로 대출할 수 있었으면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그걸 우리가 실기를 해서 사실은 그것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아마 뭐 국제 유가나 석탄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전기요금의 인상 부분은 당분간 좀 유지가 될 것 같아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수요 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좀 더 효율성이 높은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전기 사용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제조 분야가 하나 있고요. 좀 소비자들도 전기를 좀 절약할 수 있는 생활 패턴에 대한 전 국민적인 참여도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동안 굉장히 에너지에 대한
큰 혼란과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제 수요 측면에서 전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이제 지적도 해주셨고 지난 3, 4년간 좀 전기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이고 올릴 수도 있었는데 좀 포퓰리즘적으로 가격 유지를 했다 그러면 이게 탈원전에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청구서다 이런 지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저는 분명히 에너지 정책의 실패가 가져온 그 저희 부채 영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박원석 의원님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청구서가 탈원전 온다. 영향이 아주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주된 요인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이 글로벌 에너지 충격이 가져온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전기요금도 그렇고 가스요금도 그렇고 이제 모든 공공요금이 일종의 정책요금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이제 시장 원리대로 잘 결정을 안 한다는 거죠. 정부가 결정한 요금이다 보니까. 그래서 시장 원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제 그런 요인에 의해서 요금이 결정되거나 혹은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하거나 이제 그래 왔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모두. 사실은 지난 정부 시절에도 저는 마찬가지였다고 보고 그러나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변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커다랗게 이 한전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는데 이게 워낙 이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상승하다 보니까 네. 도저히 이게 뭐 한전의 자구책이나 이런 걸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예. 이대로면은 뭐 한전이라는 공기업이 유지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인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보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1분기 인상에만 그칠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래서 한전이 지금 누적돼 있는 적자를 2026년까지 다 해소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 계산을 해보면 2026년까지 누적 적자를 해소하려면 이게 이제 한 번 인상 가지고는 좀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번 인상으로 속도 그래서 없다. 2분기에 뭐 연달아 인상을 하게 될지 아니면 정부가 좀 속도 조절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추후에 추가적인 인상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인상이 필요하지만 이 인상의 영향, 뭐 우리 전기를 많이 쓰는 가게는 물론이러니와 중소기업들 그 충격은 또 적지는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 우리가 굉장히 많은 생활의 부분에서 예. 전기에 의존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다른 난방을 하지 않고 전기요, 또 전기 온열기를 통해서 난방을 했던 예. 경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전기요금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그랬던 요인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정부가 에너지 요금을 올릴 수가 없었고 이게 이제 사실은 악순환처럼 오다가 결국은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최악의 궁지에 몰려야지만 이 에너지 요금을 조정하는 사실은 좀 이런 저는 나쁜 선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예. 어쨌든 좀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현 정부에서 에너지 요금을 올리는 건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있는 선택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채를 계속 다음 세대에 넘겨줄 수는 없다라는 것 하나 하고 예. 또 우리가 에너지 요금이 너무 싸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에너지 과다 수요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절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행스러운 건 이번 정부가 이제 이 전기요금 인상을 하면서 에너지 취약계층 예. 또 소상공인들 또 이번에 이제 농업용 관련된 전기요금도 오르게 되는데요. 예. 농민들에게 에너지 바우처 등 또 좀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어려운 계층에게는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충격이 조금 더 나누어 분산돼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예, 이번에 전기요금과 함께 이 가스요금도 큰 폭으로 오를 줄 알았는데 일단 동결을 시켰어요. 가스요금 1분기에. 한 차례 이미 인상을 했기 때문에 예. 또 이거 1분기에 올리게 되면은 전기요금 인상과 맞물려서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담이 커져서 아마 가스요금도 인상 요인이 없는 건 아닌데 예. 속도 조절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스요금도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거든요. 예. 근데 상대적으로 그나마 가스공사의 그 적자 폭은 한전에 비하면은 그렇게 크지 않은 예.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다 싶어서 예. 1분기는 일단 건너뛰되 근데 가스요금 인상도 사실은 정부가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지금대로라면 가스공사도 계속 적자가 누적이 돼서 예. 결국에는 이제 공급 부실화의 원인으로 작용을 할 거고 한전과 마찬가지로 가스공사도 자구책으로만은 감당할 수 없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1분기 인상은 미뤘지만 추후에 인상 요인은 있다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지금 가스, 전기 다 이 자구책으로 조금 스스로의 노력으로 잘 안 된다는데 이렇게 요금을 올려주면 또 나름 경영진 직원들의 뭔가 회사에
자구 노력, 자기들이 이렇게 확연 경비 절감을 한다거나 뭐 사업 조정을 한다거나 그런 노력들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제 공공기관 예. 혁신 예. 방안을 정부가 내놨죠. 그래서 불필요하게 갖고 있는 자산, 부동산들 매각하게 되어 있고 예. 아마 일부는 인력 조정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기업들 사실은 이런 적자에도 불구하고 연말이면 보너스 잔치를 했다는 게 심심치 않게 기사로 나왔었는데요. 예. 아마 이번에서는 그런 것들은 좀 시정돼야 되지 않을까, 시정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염려되는 점은 이제 공기업이 자구책을 내놔야 이러면 가장 쉽게 선택하는 게 자산 매각입니다. 자산 매각. 예. 근데 이제 그 자산이 어쨌든 지금은 그 장부상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성급히 매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핵심 자산이어서 매각하면 안 되는 이런 자산까지도 매각하게 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구 노력을 하더라도 좀 이게 경중을 가려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자구 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외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요금 인상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예. 어쨌든 정부가 요금 인상을 선택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고요. 또 그에 상응하는 공기업 스스로의 일종의 이제 뼈를 깎는 노력도 좀 필요하고 특히 이제 김연아 의원님 앞서 말씀하셨듯이 연말에 성과급 잔치나 이런 모습은 이제 없어야 되겠죠. 뭐 지금 전기요금은 당장 이제 내년부터 오르는데 그것만이 아니죠. 지금 서울 지하철 요금, 서울 버스 요금도 4월께 지금 인상이 되는 거죠. 계획이 어떤 겁니까 지금? 지금 서울버스 요금이 한 300원 정도 인상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체에는 이제 뭐 노인들의 무임승차 부분이 이제 고령화 사회가 진전되면서 이 부분을 국가가 보전해줘야 된다. 국가가 보전해주지 않으면 올릴 수 없다.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데요. 물론 그것도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65세 이상인 노인분들이 저는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출퇴근 예, 시간이 대부분 아니라? 이 부분들은 이제 낮 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하시게 되는데요. 네. 낮에는 지하철이 이렇게 꽉 차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분들이 사용을 하던 사용을 하지 않던 예. 저는 근본적으로 서울의 지하철 요금 자체가 너무 낮은 것이다. 근데 이제 그 핑계를 예.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을 핑계대어 왔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결국은 중앙 정부의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지하철 요금을 뭐 생산 단가보다는 예. 그러니까 적어도 적자가 되지 않게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정상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모든 게 이제 타이밍이 중요한데 하필이면 다 이런 것들이 지금이냐. 다른 어려울 것도 때 일제히 먹고 살기 나온다. 힘들고 예. 금리도 높아졌는데 근데 이제 이건 제가 전 정권 탓을 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정권이 돈 풀고 쓰기 좋을 때 다음을 생각하는 좀 그런 대비가 필요한데 유독히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정권에서 그걸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터져서 지금 이제 우리가 궁지에 몰릴 대로 몰려서 하게 되는 좀 불가피한 선택이다. 근데 결국은 저는 이제 정부가 좀 지혜롭게 이걸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공공요금을 현실화하면서 사실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조금 더 늘려나가는 게 맞습니다. 단기간 동안에는. 그러려면 지금의 정부의 지출 구조에 대해서 정말 대폭적으로 그동안 표를 얻기 위해서 중산층에게 무분별하게 나눠줬던, 균등하게 나눠줬던 것들에 대해서는 대국민 설득을 하고 그거를 조금 더 경제적 약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좀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지하철 요금, 서울 지하철 운영하는 회사가 지금 서울교통공사입니다. 예. 거기도 좀 적자가 많으니까 올해만 1조 한 2천억 올해만? 원 적자라고 하고 네. 또 서울 버스 같은 경우에는 한 6,600조 적자기 때문에 요금 인상 요인이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요금 현실화율이 여전히 60%대밖에 안 됩니다. 현실화율. 그러니까 이 한 80%대를 유지해야 이 적자 운영을 피할 수 있는데 여전히 60%대에 머물고 있고 주요 국가들의 대도시 대중교통 요금을 비교해 보면 그 대한민국 서울이 굉장히 싼 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대중교통 요금도 일종의 이제 정치적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지고 실제 인상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와서 마지막으로 인상됐던 게 2015년이거든요. 지금 거의 7년 6개월 가까이를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인상 시기도 좀 늦은 측면이 있고 그리고 지금 같은 적자 구조로 가지고서는 정상적인 뭐 서울교통공사도 그렇고 네. 서울 시내 버스 회사들도 그렇고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상은 불가피한데 말씀하셨듯이 이게 다 맞물려 가지고 한꺼번에 이게 물가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올해 지금 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한 5.1% 사상 최대 물가 상승률을 찍었는데 내년에도 아마 우리 서민들 생활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나 부담이 따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지금 서울 지하철에 그 무임승차, 무임수송 65세 이상 노인분들 무임승차 나이를 좀 올리거나 또 출퇴근 시간대는 무임을 안 하고 임금을 받고 출퇴근 아닐 때만 무임하고 이렇게 좀 조정을 하면 적자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 그 부분도 이제 우리가 네. 고령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아주 냉철하게 생각해서 지금은 요금 현실화가 턱없이 낮은 것에 대한 문제지. 요금이 너무 낮다. 예, 이 노인 인구에 대한 무임승차, 또 무료 탑승에 대한 부담으로 하는 것은 저는 조금 핑계에 가깝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기본적으로 공공요금이 너무 낮으니까 적정한 수준의 요금 인상이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네요. 여튼 서민들 지갑 좀 참 더 얇아지게 생겼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형마트 규제. 지금 휴일에 한 달에 2번 쉬어야 되고 또 영업이 안 되는 새벽 시간 오전 10시까지 온라인 배송이 안 되는 거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 박 의원 지금 일부 규제가 허용이 되는 거죠. 해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지금 의견이 지금 모아졌습니까? 이게 이제 이 유통 대기업과 또 중소기업들 간의 일종의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합의된 사항을 이번에 발표를 했고 그렇게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자치단체장이 규제하고 있던 0시부터 10시까지 시간대에 배송도 안 됐었거든요, 그동안에. 온라인 배송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온라인 배송을 가능하도록 그리고 의무 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은 가능하도록 규제를 좀 완화하는 것에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월 2회 영업 휴무일을 보통은 이제 일요일 날 휴무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자치단체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날 하는 것 같아요. 일요일 날 하지 않고. 근데 이제 일요일 날 영업 규제를 하는 자치단체들도 꽤 많아서 가급적 그걸 일요일이 아닌 평일에 이제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홍준표 시장이 당선된 이후에 이걸 폐지하겠다라고 했다가 폐지까지는 아니고 일요일이 아닌 평일에 휴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규제를 좀 완화했는데요. 그 사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검토를 하기로 열어놓은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중소기업들, 중소유통상인들까지도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시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지금 시작된 지 한 10년 정도 됐죠? 그러면 그 10년 동안의 규제가 너무 까다롭다. 실제 목적한 어떤 소기의 성과를 못 거뒀다. 이런 판단에 비롯된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초기에는 소기의 목적도 있었고 효과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기업들이 유통 부분에 정말 문어박을식으로 진입을 하면서 10년 전에는 조그만 영세 업체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사실은 10년 동안 가장 큰 괄목할 만한 변화는 온라인 배송, 또 새벽 배송 이런 것들이죠. 요즘도 보시면 대형 유통 마트에서는 우리가 뭐 새벽 배송 안 하고 이러지만 사실의 플랫폼 를 통해서 저도 이제 모팡이라고 하는 데를 이용해 보면 뭐 주문하고 바로 하루 만에 오게 됩니다. 결국 거기서 식품도 배달해주고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엉뚱한 쪽에 사업 기회를 늘려주고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면서 모두가 공멸하는 그런 효과를 지금 얻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 번쯤은 저희가 이것들을 재검토하고 변화시켜야 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요즘 편의점에 가보시면 제가 한 20년 전에 일본에서도 목격했었는데 편의점에서 세탁소 업무도 해주고 또 뭐 우편물도나 택배도 받아주고 또 복지 서비스도 제공해주는 형태를 통해서 이게 뭐 주택 단지 안에 새로운 일종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을 역할을 겸해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골목 상권 안에서 우리가 단순히 물건을 받아서 파는 것들을 넘어서 대형마트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이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사업에 대한 인프라를 구성해 준다거나 교육 또 어떤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최근에 재래시장에서 공공배달 앱이나 공공배달을 통해서
재래시장의 이용률을 좀 높여가고 있는 노력도 이런 것들과 같이 맞물린다면 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10년의 규제 이제 서서히 풀리는데 아까 박 의원님 말씀대로 새벽 배송이라든지 휴일날 온라인 배송은 조금 이제 허용이 되지만 휴일 대형마트 의무가 일요일에 2번 쉬어야 된다는 이 규정은 아직은 지금 많은 지자체들이 그걸 유지하고 있는데 이건 쉽게 바뀌기 어렵게. 근데 그게 일요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월 2회. 월 2회로. 예, 의무 휴업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이제 일요일 날 많이 운영을 해 왔거든요. 근데 자치단체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시장이 그걸 폐지하겠다고 했다가 폐지까지는 이르지는 못했고 다만 이제 일요일에 휴업하던 것을 평일로 옮겨서 그렇게 휴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요일 휴업을 하게 되면은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손실이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형마트가 손실이 있는 반면에 그게 예를 들면 골목상권의 중소상인들의 매출이나 이익의 증가로 나타나지 않는 요인이 이커머스가 너무 커지는 바람에 사실은 과거하고도 사업 환경이 굉장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중소상인들도 이 상생협력 협약을 통해 가지고 그런 규제 완화에 부분적으로 동의한 게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를 강화한다 그래서 그게 중소상인들의 매출 증가나 이익 증가로 곧바로 나타나지 않는 새로운 환경이 생긴 거고 또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도 많이 변화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상생 방안을 찾자라는 취지에서 대형마트는 규제를 조금 완화하고 대신에 이제 이 중소 상공인들이나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앞서 얘기했듯이 뭐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오히려 이제 대형 유통기업들이 하는 것으로 상생 협약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형 큰 지자체에서 이렇게 의무 휴일을 일요일에서 공휴일에서 평일로 옮기려고 하는 곳은 좀 대구시가 그래도 처음으로 지금 깃발을 든 거죠? 네. 큰 곳에서는. 홍준표 시장님이 제일 용감하게 먼저 목소리를 내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변경, 또 예. 규제 완화, 또 좀 더 나아가서는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있었는데 지자체장들이 참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죠. 그리고 지금 지역마다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예. 이런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이 좀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전히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게 큰 반면에 예. 이제 사실 그런 게 많이 사라진 상태에서 대형 유통업체들이 휴일을 한다거나 새벽에 배송이 안 되는 부분들은 좀 많은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나 어쨌든 이번에 이제 홍준표 시장님이 첫 일성을 내시면서 서로 다른 지역에서 맞춤형 규제 완화 또는 규제 강화 또 규제 보완을 통해서 좀 새로운 유통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목소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정부가 처음 출범해서 그때 국무조정실에서 대형마트 여론을 수렴해서 제도를 바꾼다 해가지고 대형마트 의무 휴일을 좀 폐지 쪽으로 얘기를 하다가 중단해버렸잖아요. 저항이 많아가지고. 그게 이제 투표를 해서 1등이 나왔는데요. 네. 근데 그 투표가 과연 공정했느냐 이런 그 공정성 투표가. 논란이 있어가지고 예. 그 투표 결과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고 예. 말씀하셨듯이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완전히 없애야 된다. 이게 이제 상당히 의견이 많이 나왔던 이제 규제인데 여전히 어쨌든 아예 규제를 없애는 건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고 예. 또 그게 이제 지역 상권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고려해서 없애지 않되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방안으로 이번에 이제 상생협력 이 협약을 만든 것 같고요. 어쨌든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추후에 기존의 어쨌든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가 좀 완화되면서 조금 이제 뭐 대형마트도 순풍을 틔우고 또 중소 그 상인들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없었던 그런 협력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휴일 의무 휴일 규제가 과연 쉴 때 골목상권이 더 도움을 얻느냐 안 얻느냐 유통학교에서도 연구가 천차만별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일관되게 지금 밀고 나갈 수가 없었는데 지자체의 노력이 이렇게 시작이 된다면 10년 만에 큰 변화가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어떻게 전체로 요즘 이제 유통 환경이 굉장히 많이 예. 바뀌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바뀐 게 백화점입니다. 예. 백화점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대, 그러니까 물건을 팔 수 있는 면적을 최대한 하고 예. 사람들이 쉬거나 앉을 수 있는 데들은 굉장히 최소화했다가 예. 요즘은 반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백화점 안에 뭐 카페를 중간중간 설치하기도 하고 대형 식물원을 넣기도 하고 더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이런 대형 유통 마트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이제 점점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그렇죠. 있고
또 소비 패턴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처럼 물건을 많이 사가는 사람들은 이제 또 요즘 이렇게 그 창고형 매장이 또 있죠. 창고형 유통마트를 가고 소규모로 사는 사람들은 마트를 가다가 요즘은 편의점을 또 가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형 마트들도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는 이제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성장이 안 되는 그런 한계점에 온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는 대형 마트에 대한 규제 완화에서 시작되지만 우리가 1인 가구 증가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소비 패턴 또 유통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서 이제는 이제 대다수가 온라인으로 가는 것을 어느 정도 좀 디폴트로 보고 나서 예. 어떻게 하면 오프라인에 와서 사람들이 공간을 소비하고 돈을 쓰고 머물게 하느냐라는 것은 또 다른 숙제로 남을 것 같아서요. 예. 저는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구시에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의무 휴일 공휴일에서 평일로 옮기는 게 오늘 어떤 글을 보니까 홍준표 시장이 주도한 게 아니라 영세 상인이 뭐 제안을 했다. 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글쎄요, 그 뭐 정확한 맥락은 제가 모르겠는데 네. 이제 그런 대목이죠. 네. 대형마트 휴일 영업 규제를 해도 그게 지역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별로 미치지 않는다. 이런 어떤 경험적인 판단 같은 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김현아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실제 소비 패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유통 환경도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런 구매하는 이런 행태들이 굉장히 늘어나다 보니까 그게 뭐 대형 마트에도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에도 별다른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불필요한 규제가 계속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아마 조금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 같은데 일단 효과를 봐야 되겠지만은 아마 이제 이 대형 마트의 그 영업 환경이라는 게 이전과는 너무나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 예. 또 지역 상권의 사업 환경도 마찬가지죠. 이전과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달라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이 유통 방식 또 새로운 판매 방식 이런 것들이 좀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다른 지자체들이 어떻게 변화를 시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준표 대구시장 참 다른 지자체 장들과 좀 다른 면모를 좀 보여주고 있다. 정치적으로 좀 해석을 본다면 그분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일단 경험이 많으신 게 네.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조금 뭐랄까요,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정치적 경험이 좀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제 민선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각각 다 새롭게 생각하는 민선 8기인데 좀 지자체장마다 자기 지역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정책을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또 좀 이런 것들을 확산시키는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박원석 의원님 기왕 말씀이 나와서 홍준표 시장의 정치인으로서 이런 경제생활,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제도 변화를 앞서서 이끌어간다. 이 규제 완화 굉장히 큰 일이고 저항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치인의 좀 행보 좀 평가를 해보실까요? 일단 두 번째시잖아요. 광역단체장을 하시는 게. 예. 아무래도 경험이 많고 또 이분이 이제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를 하셨었던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좀 남다른 정치적 감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당장 이제 찬반 논의가 거세더라도 어쨌든 그런 규제 완화나 이런 거를 과감하게 해 나가면서 국민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정치적으로 뭐 그게 마이너스가 될 건 없다. 예. 이제 이런 판단을 직감적으로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네. 뭐 아무튼 홍준표 시장이 워낙 배짱이 좋으시니까 이런 문제도 과감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영업 규제 관련된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이 이 대구시의 시도를 어떻게 벤치마킹할지 또는 어떤 변화를 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금요경제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김현아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